네,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모습이죠. 이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오늘도 추가됐습니다. 보좌진 갑질에 이어서 부동산 투기 의혹까지 의혹이 꼬리를 물고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관련해서 영상 확인하시죠. 너 뭐 이런 애가 다 있니? 기사 검색해서 보고해라. 도대체 얼마나 더 얘기를 해야 네 머리에는 그게 이해가 되니? 너 뭐 IQ 한 자리야? 그냥 이름만 들어간 거는 보고 안 했어요. 야! 내가 정말 널 죽였으면 좋겠다. 입이라고 그게 터졌다고 그냥 막 네 맘대로 그러고 떠져? 이동할 기본적 권리는 기획예산처에서 예산으로 보장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주 열심히 챙겨보겠습니다. 이거 선물로 드리려고요. 아, 저 주시게요? 예. 네네네. 아유, 세상에 탈시설 권리, 권리보장. 네. 꼭좀 네. 이 문제에서 인도해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네, 뒤이어보신 게 오늘 이해운 후보자의 모습인데 출근길에 만난 이제 전장현 시위자들에게 어떤 따뜻하게 말을 건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해운 후보자는 각종 의혹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의혹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는 상황인데 오늘도 그냥 출근을 했습니다. 기자들 질문은 별도로 받지를 않았고요. 성치훈 대변인께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청문회에서 각종 의혹을 해소해 보겠다 이런 입장인 거죠? 일단 그런 것 같습니다. 의혹이 지금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개별적으로 일일이 대응하다가는 본인에게 많이 불리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청문회 과정에서 집중적으로 일괄적으로 아마 해소를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지금 뭐 저희 당이나 정부에서도 인사청문회까지 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가 이런 의혹들이 다 해소될 거다. 다 이것을 막아주겠다. 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사실 드러나고 있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금 본인과 정책적 방향이 다른 사람을 지명한 이유 이런 것들을 좀 국민들께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사실 정책과 관련된 검증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너무 도덕성 검증에만 치우치다 보니 다른 이런 임명 취지 자체가 너무 묻히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인사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들어보자는 것이지 민주당이나 청와대 역시 이런 도덕성 문제에 대해서 의혹에 대해서 전혀 뭐 방관하고 있다거나 좌시하고 있다거나 아니면은 괜찮은 사안으로 본다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이해운 후보자의 갑질 의혹이 또 추가가 됐는데 직접 폭로에 나선 사람이 있는데요. 그 얘기도 이따가 잠깐 들어보도록 하고요. 먼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한 의혹부터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해운 후보자의 아들이 고3 때 엄마 찬스를 썼다 이런 의혹인데 대학 입시 때 활용하기 위해서 동료 의원이었던 이제 바른정당의 김상민 전 의원의 의원실에서 인턴 생활을 했다는 거고요. 그 인턴 증명서와 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초안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주진우 의원이 지금 상당히 저격수로 전면에 나서 있는 그런 상황 같아요. 근데 이 의혹이 불거지니까 몇 시간 뒤에 이해운 후보자 측에서는 인턴 관련해서 의원실에 청탁한 일이 전혀 없다. 그리고 핵심은 대학 입시에도 활용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구자룡 변호사 보시기엔 어떤가요? 주진우 의원은 다른 인턴에게는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내 아들은 스펙 쌓기용으로 인턴을 시켰다. 뭐 이런 식의 대비되는 의혹을 제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뭐 전장현 시위 현장도 간 거 봤을 때 저는 사실 속으로는 좀 소름 끼쳤거든요. 진짜 진정성을 느낄 수 있을까? 저분에 대해서 소수자나 약자에 대한 배려나 이런 거를 진정성 있게 믿을 사람이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최근에 방송에서도 저 갑질하는 고성이 오고 가는 영상에 대해서 방송사마다 시청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라는 말을 항상 붙여요. 저는 무슨 참혹한 전쟁 현장이나 이런 자료화면 나가기 전에만 그런 거 봤었는데 그거 아닌 경우에는 이렇게 경고 메시지 내는 거 처음 봤거든요. 놀라지 마시라. 네, 놀라지 마시라, 놀라지 마시라. 근데 그거 듣고서도 또 들어도 놀래요. 이제 이 정도의 말씀을 하시는 분에 대해서 지금 청문회까지 가야 된다라는 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보여주기식으로 나는 협치를 위해서 선택한 것이다.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너무 고집하시는 게 아닌가. 진정한 협치의 시작은 부적격자를 여야가 함께 낙마시키는 것부터 시작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이해운 후보자께서 공적 지위를 사적으로 너무 많이 활용했다. 그러니까 인턴에 대해서도 청탁한 일이 전혀 없으면 그 아들이 동료 의원에게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인턴을 했을까요?
상식적으로 이거는 말이 안 되고 이혜훈 후보자의 말은 지금 상식과 싸우자는 겁니다. 네.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미 벗어난 지가 오래됐는데 하루에 1개 이상씩의 의혹이 터지면은 사실 국민적인 검증은 이미 끝났지 않은가. 만약에 진정한 협치를 원하신다면 이혜훈 후보자 다음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 추천을 해주시지요라는 걸로 협치를 시작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주진우 의원의 의혹에 대해서는 대학 입시에 활용한 적 없다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요. 이 폭로에 대해서는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이혜훈 후보자의 갑질 의혹이 또 추가됐고 직접 겪었다면서 폭로에 나선 사람이 있는데요. 그 목소리 듣고 오시죠. 이혜훈 장관 후보자는 전직 3선 의원이자 당협위원장이라는 힘을 이용하여 지역구 당원들을 갈라치기 함과 동시에 지역구 시구 의원들에게는 갑과 을의 관계로서 본인에게 충성하도록 길들이는 등 당협위원장의 권한을 사유하에 조직을 통제 대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중구 성동구 을 지역은 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철저하게 가스라이팅을 당해오다가 결국 버림받았고 그 기간 중 저는 임신 상태에서 괴롭힘을 여러 차례 당해왔습니다. 네, 이혜훈 후보자가 국민의힘의 중구 성동을 당협위원장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의원들, 구청장들 이렇게 다 관리를 했던 그런 차원이라서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국민의힘 소속 서울 중구의회 의원이 폭로에 나선 건데 정리를 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당협위원장의 권한을 사유화해서 조직을 통제 대상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1년 반 동안 가스라이팅을 했는데 특히 내가 임신 중에도 괴롭힘을 당했다. 이런 주장입니다. 이현정 위원님, 네. 당했다는 당사자가 직접 국회에 나서서 내가 임신 중에 겪은 일에 대해서 증언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아직까지 이혜훈 후보자 측에서 명확한 설명은 안 나온 것 같아요. 글쎄, 참 제가 이게 기자기 때문에 매일 이제 폭로되는 거를 보고 또 외우고 하는데 이제 용량에 이제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용량 초과입니까 이제? 네, 이게 더 이상 이게 보니까 하루에도 지금 벌써 두세 개 언론에서 각자 지금 많은 이야기는 쏟아져 나오니까요. 정말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특히 이제 이 이혜훈 이 후보자 같은 경우는 원래 서초 지역이었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서초에 3선을 하고 난 다음에 지역구를 옮겼어요. 중성동으로 옮겼습니다. 거기서 하태경 전 의원하고 이제 경선에서 붙었습니다. 그때 3자 경선인가 했었는데 사실 그때도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경선과 관련돼서. 네. 그다음에 이제 지금 민주당의 박성준 의원하고 이제 본선에서 대결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낙선을 했죠. 근데 그 낙선의 이유를 사실 이쪽에는 그 구의회 의원들 이런 분들한테 다 책임을 떠넘겼다는 거예요. 당시에 내 선거운동 잘 안 그렇죠. 도왔다 이런 선거운동 건가요? 잘 안 도와서 당신들 때문에 내가 졌다. 그리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또 당윤리위원회에다가 또 제소를 해서 이분들이 굉장히 괴롭힘을 많이 당했다는 거예요. 예. 그 지금 오늘 폭로한 손주아 의원 같은 경우도 본인이 임신 상태였는데 워낙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유산할 뻔했다라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이게 이제 지금 보좌진들뿐만 아니라 자기의 지역구에 있는 구의원들 이런 분들까지도 지금 나오는 거는 이게 글쎄요. 이게 이제 갑질 자체가 거의 어떤 면에서 좀 생활화된 게 아닌가, 체화된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겉으로 보면 사실 이혜훈 의원은 기자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굉장히 좀 잘합니다. 겉으로는 잘하는데 그렇죠. 실제로 예. 보면 자신의 보좌진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굉장히 가혹하게 또 하는 그런 이중적인 면모를 보이고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획예산처 만약에 장관이 된다 그러면 그 직원들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저런 게 과연 본인이 반성한다고 될 일인가라는 예. 부분들을 네. 특히 저런 게 사실 기자들 사이에서는 다 알고 있던 사안들이거든요. 근데 왜 이런 문제가 검증해서 걸러지지 않았을까라는 것도 솔직히 좀 의문입니다. 예. 사실 저 의문 제기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이혜훈 후보자의 정책적인 부분이 아니라 갑질 논란은 여의도에서 좀 해묵은 이슈인데 강성필 대변인님 네. 왜 제대로 걸러지지 않은 걸까요? 그러니까요. 마지막 최종 검증은 대통령실에서 했지만 왜 5번의 공천을 주면서 국민의힘에서는 제대로 못 걸러냈는지 정말 원망스럽습니다. 원래 책임은 국민의힘에게 있다. 국민의힘에서도 어떤 정치인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이혜훈 후보자가 예. 과거에 직원한테 소리 지르는 거 본인이 들었다고. 그때 좀 문제 제기 좀 하시지. 그랬으면 저희한테까지 저런 공이 안 넘어왔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증에 대해서 잘못한 것은 국민들께 송구스러운 면이 있죠. 예. 그런데 또 이게 있습니다. 저도 기초 단체에서 근무해봤지만
이 지역위원장, 뭐 국민의힘에서는 당협위원장이라고 하는데 이분들이 기본적으로 새로운 당협위원장이 오면 자기가 공천을 안 준 구의원들과 관련해가지고는 기본적으로 일명 물갈이를 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1년 반 동안 참았다고 하는 저 구의원의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위에 다른 정치적인 환경도 있었는지 저는 청문회에서 이 이해운 후보자에게 좀 들어볼 수 있는, 해명할 수 있는 기회도 좀 주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어찌 됐든지 간에 저렇게 직원에게 뭐 샤우팅하고 그런 거 잘못됐죠. 예. 그래서 이러한 것에 있어서는 본인이 그 피해 직원에게 지금 연락은 시도하고 있지만 그 직원이 거부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쵸. 끝까지 좀 찾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어찌 됐든 안 만나준다고 하면 그래도 청문회에 서서 다시 한번 그 직원 그리고 또 본인이 모르는 또 제3, 4의 직원이 있다면 또 그들에게 사과해야 되고 이러한 모습을 또 국민들께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는 좀 주어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예. 송구스럽지만 조심스럽게 얘기해 봅니다. 네. 구자룡 변호사 하실 말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공천 과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팩트 체크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또 네. 물타기가 되면 안 되거든요. 총선에서의 검증과 장관 후보자의 검증은 엄연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갑질에 대해서 왜 못 걸렀냐라고 하면 그건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이거든요. 강선우 의원 갑질 사태가 터졌을 때 여의도에서도 다들 그럴 줄 알았다, 이거 터질 줄 알았다 그랬는데 민주당에서도 총선 공천을 2번이나 줬잖아요. 그게 총선에서 뭐 한 300명 가까이를 심사하다 보면은 제대로 검증이 안 된다. 왜냐하면은 정당은 사실 어떤 권한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비법인 사단, 그냥 민간 단체하고 똑같습니다. 무슨 수사권이 있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근데 장관 후보가 되었을 때는 검증 과정이 차원이 다르거든요. 공적 예. 기관이 동원돼 가지고 검증을 하기 때문에 강선우 의원도 민주당에서 공천 2번 받았지만 장관 후보자가 됐을 때 낙마했고 또 뭐 조국 장관 같은 경우에도 민정수석 때 검증받았지만 장관 후보자가 됐을 때 낙마했고 이제 이렇게 차원이 달라요. 또 지난 총선 때 민주당에서 이영선 변호사라는 사람은 민주당의 허위 자료를 내 가지고 통과했는데 민주당이 깜빡 속고서 공천까지 해줬었어요. 예. 근데 나중에 그 선거관리위원회에 공적 자료 낸 거랑 그때서야 비교했을 때 드러났을 정도로 사실 당 차원의 검증이라는 건 국민의힘이랑 민주당이랑 똑같습니다. 본인이 낸 이미 제출 자료에 의해서 검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공천 왜 줬어요라는 건 강선우 의원 사례만 봐도 민주당도 사실 할 말은 없는 거니까 장관 후보자로서의 공천 그 심사를 받는 거. 이 검증 과정은 별도고 그 이전의 과정 가지고 물타기할 사안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공직자에 대한 검증은 더 철저해야 되고 뭐 그렇다라는 말씀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해운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도 추가로 불거졌는데 갑질뿐만이 아니라 이젠 청문회 단골 손님인 부동산 투기 의혹이 등장을 했습니다. 두 가지라서 저희가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실이 제기를 한 것은 인천에 있는 잡종지 2,000평을 매입을 했다. 이후에 한국토지공사에서 토지를 수용하면서 40억 가까운 차익을 얻게 됐다. 이런 의혹이고요. 또 한 가지 언론 보도가 난 것을 보면 92년에 응봉동에 있는 상가를 매입을 했는데 이 당시에는 이제 이해운 후보자 부부가 모두 미국에 체류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 상태에서 매매가가 13.4억이라고 하니까 상당히 또 많은 이익을 얻은 셈인데 이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서도 좀 해명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성치훈 대변인님. 이거는 청문회 때 소명이 좀 될 부분 같으신가요? 일단 지금 상가 관련보다도 지금 인천공항 주변 이거에 대한 해명이 좀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오늘 잡종지 매입한 거. 그렇죠. 오늘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해운 후보자가 정치에 데뷔하기 전에 우리가 익히 알려진 게 KDI 연구원 출신이잖아요. 그 당시에 관련 고속도로 예타 연구를 총괄했던 담당이라는 지금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저것과 관련된 정보를 사전에 이 KDI 연구원으로서 얻은 다음에 그거를 지금 투기로서 뭔가 활용했다라는 지금 의혹이 나온 거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해명할 수 있을까? 지금 그 해명은 사실 인청을 가봐야 알겠습니다만 예. 저는 해명하기 쉽지 않아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지적을 하고 있고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겁니다. 저희가 이런 것들이 왜 국힘 공천 5번 받는 과정에서는 왜 걸러내지 못했냐? 그러니까 우리도 걸러내지 못한 거 우리도 잘했다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도 지금 이거 인사검증 시스템에서 걸러내지 못한 거 왜 우리는 이걸 사전에 걸러내지 못했을까라는 반성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힘 특히나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격수로 활동하고 있는 주진우 의원도 적어도 이거에 대해서 비판하기 전에 국민의힘 시스템에 대해서 반성하는 태도는 조금 보여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을 하는
없다라는 것이죠. 예. 적어도 국민의힘 왜 이거 못했습니까? 왜냐면 주진우 의원님은 정치 데뷔한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앞으로는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적어도 그런 반성을 하면서 지적을 해주시는 것이 한국 정치 정당 양당의 발전을 위해서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 사실 이해훈 후보자가 얼마 전까지 국민의힘 소속이었으니까 아예 뭐 우리랑 무관한 사람처럼 손절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또 다른 의혹이 있어서 이 부분부터 좀 짚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재산 공개 내역을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해봤더니요. 이해훈 의원의 아들, 20대 아들, 2016년에 공개된 재산 내역입니다. 20대 아들이 대부업체 회사채를 보유를 해서 이자율 약 15% 정도를 이익으로 얻었다라는 얘기인데 대부업 회사채를 갖고 있는 것도 좀 생소한 것 같아서요. 구자룡 변호사님, 저거는 어떤 식의 투자라고 봐야 되나요? 사실 대부업체라는 거는 서민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고율의 이자를 받아서 그걸 수익으로 삼는 거거든요. 근데 예. 그 대부업체는 빌려주기 위한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 돈을 끌어오기 위해서 회사채를 발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해훈 후보자의 부부가 아들 3명의 명의로 대부업체에 돈을 넣고 그 돈으로 서민들에게 고율의 이자 장사를 하게끔 만들고 그 수익을 가져갔다. 근데 지금 추정치지만 회계 자료를 봤을 때 15%의 이자 수익을 이해훈 부부가 얻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서민들한테 이자를 얼마를 받았을까요? 그 당시 2016년 당시 그 대부업법을 보면은 34.9%까지도 이자를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고리 대금업자들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해에 조금 낮아진 게 27.9%까지 낮아졌는데 정말 살인적인 이자입니다. 그 이자를 받아야지 이해훈 후보자의 부부에게 15% 이자를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계산이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사실 서민에 대해서 그런 일 하는 데까지 공직자가 국회의원 신분에서 투자할 생각이 드는 것인가. 저 아들들은 사실 명의만 빌려줬다고 볼 수 있는 게 셋째 아들은 20살밖에 안 됐었거든요. 다 20대였는데 예. 인적관계가 대부업체의 대표이사랑은 없어요. 네. 이해훈 후보자의 배우자하고 그 대부업체의 대표가 인적관계가 있다라고 하는데 누가 보기에도 이렇게 명의 세탁까지 하고 고율의 이자를 받는 게 공직자의 처신으로서 옳은가? 그리고 예산을 주무르는 장관이 되기에 그러면은 서민 민생 아까 뭐 전장현 시위 따뜻한 모습 이런 거 다 가짜인데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 이런 거에 대한 신뢰가 있을 수 있겠는가? 정책 결정이라는 건 국민에 대한 약속이고 그 신뢰를 지켜가는 과정이기도 하거든요. 저분은 신뢰를 많이 상실했기 때문에 이제는 정체도 궁금하다 이런 얘기도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수인 것도 맞았나? 컨셉인가? 과연 보수였나? 그렇죠. 예. 뭐 막말 갑질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걸 막기 위해서 정치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본인이 그런 안 좋은 행동을 다 하셨잖아요. 예. 이제는 저분의 본 모습이 뭔지도 헷갈리는 마당이기 때문에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모습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니까 예산을 주무르는 자리인데 저렇게 대부업 회사채로 이제 어떤 재산을 증식했다 이런 논란이 또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이현정 위원도 하실 얘기가 있는 거죠? 이게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저신용자들에게 왜 고율의 이자를 받냐 이 문제를 계속 업무보고 때 지적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은행들에 대해서 저신용자들은 좀 낮게 해주고 고신용자들을 오히려 이자를 높게 해라라는 이야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맞느냐는 문제죠. 왜냐하면 기획예산처라고 하는 700조 원에 달하는 국가 예산을 이 담당하는 장관인데 이 장관이 본인은 대부업체의 고율의 어떤 이자율을 갖다가 생각을 하고서 여기에 투자를 했다? 과연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추구하고 있는 저신용자들에 대해서 좀 저율의 이 어떤 이자를 받는 거 과연 이런 철학과 맞는지도 저는 좀 묻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이해훈 후보자의 재산 문제가 또 짚어보니까 재산이 좀 많이 늘어나가지고요. 이게 국민 정서에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2016년에는 약 65억 원 정도의 재산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공개된 재산을 보면 175억 원 정도로 110억 원이 높아졌습니다. 일단 뭐 갖고 있는 부동산도 강남에 있으니까 그 가격이 좀 올랐을 수가 있고 특히 많이 오른 부분이 이 예금과 주식 부분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도 좀 소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강성필 대변인님, 네. 사실 우리 국민들이 재산이 너무 많이 뛰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좀 반감이 크단 말이에요. 청문회에서 이 부분 충분히 소명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이제 소명이 가능할지 안 할지는 뭐 이해훈 후보자가 뭐 얼마나 솔직하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 달렸다고 저는 보는데 저는 이제 이런 공세들을 보면서 최소한도로 우리가 조금 구분할 건 구분하자. 그러니까 합법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돈을 벌고 재산이 늘었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을 할 일인가?
그거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에게 많이 지적하던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들 명의로 이렇게 뭐 어린 아들인데 막 3억씩, 억씩 단위로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당신 아들은 그 젊은 나이에 어린 나이에 돈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 그 가정 속에서 불법이나 편법은 없었나? 이런 걸 들여다보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는 것이지. 뭐 강남에 아파트가 있고 뭐 외제차가 3대가 있고 그게 물론 공직자로서 절대 보기 좋은 일은 아니지만 이걸 가지고 장관에서 낙마시킨다까지 번질 얘기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의문이 있고 어쨌든 제기된 논란과 의혹을 청문회라는 자리가 원래 해명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해명이 거짓이거나 아니면 국민들이 눈높이에 봤을 때 맞지 않다라고 하면 낙마할 수도 있는 거지만 어쨌든 최소한 이런 기회는 주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살펴보자는 거예요. 지금 네. 우리가 재산 늘었다고 지금 배 아파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네. 진짜 정당한 방법으로 재산을 증식했냐라는 부분이에요. 지금 아주 대표적인 게 주식 문제지 않습니까? 이 비상장 회사의 주식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으면서 지금 본인들뿐만 배우자뿐만 아니라 아들들도 다 보유가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렇다면 이 아들이 무슨 돈으로 그다음에 이 어떤 정보를 가지고 이 비상장 주식을 가지고 있었는지 뭐 이런 부분을 이제 살펴보자는 거예요. 네. 우리가 뭐 돈 많은 사람 싫어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증식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그 부분들 설명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지금 그때 해명이 좀 나온 것 같아서 요거 짚어보고 구자련 변호사 질문을 좀 받아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서 비상장 주식이 갑자기 백지신탁이 풀리면서 재산에 포함이 되게 되면서 그 주식이 조금 많이 그 재산이 갑자기 늘어난 거다 이런 식의 해명이 조금 나온 것 같아요. 신고 대상에 갑자기 포함된 재산 때문이다 이런 해명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뭐 일관된 입장은 재산이 많다고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형성 과정에 대한 의혹이 있지 않냐. 영종도 공항이랑 배부업체의 이런 투자 입장에서 보았을 때 이것도 어떤 불법적인 부분이나 편법이 있지 않은가에 대한 의심인데 예. 이 의심이라는 거는 지금 국민의힘에서 제기한 게 아니라 지난 총선 때 민주당에서 대변인이 이 형성 과정이 매우 의심스럽다라고 논평도 그때 냈었어요. 아, 그 당시 이해운 후보자를 향해서요?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민주당 차원에서도 문제 제기했었던 내용 그대로 받아가지고 이번에 이제 장관 후보자다 보니까 공적 자료가 제출이 되잖아요. 보니까 진짜로 이거는 좀 의문스러운 점이 있더라. 4년 만에 뛰었는데 비상장 주식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권력을 가진 사람의 편법이나 불법이 개입되는 소지가 많았던 게 예전에 사례에서도 뭐 확인이 됐었거든요. 예전에 진경준 검사장 같은 경우에도 주식 대박 이래가지고 비상장 주식 팔았던 거 공직자 재산 신고 과정에서 드러나가지고 아니 무슨 공직자가 한 번에 이렇게 재산이 팍 늘었어요라고 했더니 결국은 불법이 드러났던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비상장 주식이라는 거는 100억씩 이렇게 느는 거에 근원이 됐을 경우엔 반드시 들여다봐야 되고 의혹이라는 건 대부분 문제가 됐던 소지들이 있었기 때문에 민주당이 지난 총선 때 했던 그 의혹 제기 그대로 받아서 그냥 더 확대해가지고 살펴보자는 그런 차원입니다. 근데 예. 제가 드리는 말씀이 어려운 말도 아닌데 이해가 잘 안 되셨나? 이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네. 지금 이해운 후보자가 잘했다는 거 아니고 의혹이 없다는 게 아니라 저희가 느끼기에는 국민의힘에서 주장이 지금 이런 언론 보도만 보고 낙마해라, 철회해라 네. 이제 그런 주장으로 느껴지니까 저희는 어쨌든 청문회에 가서 이런 국민들의 의혹이나 논란을 한번 들어보자 네. 이제 그런 뜻인 겁니다. 예, 국민들의 한번 판단을 받아보자. 이틀 청문회를 하자는 게 국민의힘 주장인데 청문회 날짜가 어떻게 잡힐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